안녕하세요. 원픽 리포트 구독자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주식이 요즘에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신 우리 대표님이 계십니다. 우리 책은 이번에 머니토큰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의 저자 우리 정구태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태 대표님.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머니토큰이라는 신간을 가지고 온 정구태라고 합니다. 저는 인피니트 블록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이제 흔히 말해서 수탁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산들, 돈과 관련된 통로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이제 보고 실제로 자산도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코인 얘기하면 이게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이제 책에서도 좀 더 이제 읽어봤었는데 코인에 대한 어떤 이게 왜 사람들이 쓰려고 하고 또는 앞으로 왜 좋아질 수 있는지 또 실생활에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좋았는데 현재 이제 코인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스트레지가 이제 비트코인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 열심히 또 팔아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1년 새에 75%의 주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사회 승인하에 12억 5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또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때 또 비트코인이 한번 주저앉으면서 6만 달러가 붕괴가 됐기도 했습니다. 요 MSTR, 스트레지의 어떤 리스크, 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과거부터도 좀 계속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어떤 보유량에 대해서 좀 노출되고 있는 주체들이 많아지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수에 대한 그리고 탈중앙에 대한 산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주체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특정 주체가 이 자산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스트래티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봤자 한 2% 전체 이제 유통량의 한 2% 정도 보유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가 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과도하게 시장에서 조금 소위 말해서 좀 발작할 정도로 좀 과도하게 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그만큼 이제 스트래티지가 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영원히 성장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 붐이 일어가지고 사실 막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삼성전자 뭐 주가 오르는 게 뭐 굉장히 진짜 끝도 모를 줄 알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주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예 국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해외 외국 투자자 쪽에서도 이게 사실 고점이 아닌가, 이게 다 지어지면 굉장히 공급 물량에 대해서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 계속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는 사실 꿈 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는 그런 재무 전략을 펼쳐왔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트레저리 전략을 취해왔는데 이게 영원할 거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거를 왜 팔게 되었냐, 구체적으로 보면 NAV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넷 에셋 밸류라고 해서 이게 그냥 뭐 용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기업의 주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비트코인에 가지고 있는 보유 가치, 뭐 이걸 이제 비율로 따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스트래티지의 MAV가 한 1.2, 그러니까 한 20% 정도 주가를 더 쳐줬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건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재무 전략을 쓰고 있지만 스트래티지가 어떤 금융 전략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기업 가치를 더 크게 올릴 것 같아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믿었던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최근 1 깨지고 그다음에 1 언더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아우. 그 말인즉슨 지금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다 팔아도 지금 주가가 그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2일 때는 사실 비트코인은 뭐 이자도 없고 약간 금 없죠. 같은 거라서 뭐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뭐 아무런 보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데 1.2가 됐을 때는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더 사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 이하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지금 투자자들한테 약속한 배당 같은 것들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을 지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또 과도하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아, 저러다가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더 파는 거 아니야? 더 많이 파는 거 아니야? 더 많이 팔면 그쵸. 시장이 더 풀릴 텐데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저러다가 이거 주가 또 세게 맞으면은 또 잘못하면 스트래티지 망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과도하게 이제 또 우려를 하시면서 지금 크게 조정을 받은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가가 내려왔던 이유들이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플러스로 회사에게 쳐주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 판다고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미래 비전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겠네요. 75%면 진짜 엄청난 하락인 건데 오히려 또 이 정도면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스트래티지를 봐야겠지만 이 물량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 4%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비중이 많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권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때 정말 높게 올라갔었거든요. 12만 달러까지 넘어떴다가 6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다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처럼 이제 보입니다. 지금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냐 마냐 이런 얘기 있고 또 이제 물가 그다음에 이번에 중동 리스크 계속 안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해가지고 이런 변수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이 하반기 때는 비트코인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일단 혹자들은 그냥 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자가 없고 사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어떤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금리의 방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또 회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 낮추지 않는 선에서 사실 높이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수준이긴 한데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또 이제 비트코인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 이자율에 대해서 시장 금리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금리가 높을 때랑 낮을 때랑 조달 금리가 다르고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좀 포트폴리오의 선택의 폭도 굉장히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위험 자산에는 사실 이제 금리 상승기에서는 좀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더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 현상, 특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FOMC 금리 방향을 좀 설정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투자자분들께서 보셨으면 하는 지표는 이제 작년 초에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출시가 됐잖아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순유출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각하는 게 많아지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ETF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요게 하루하루 이제 계속 집계가 되는데 사실 뭐 하루하루도 아니죠. 실시간 집계가 되는데 이제 하루마다 이제 계속 통계를 내는데 이 순유입의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2주, 3주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그 이후에 다시 또 주식에서 다시 또 이제 코인으로 그렇죠.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데이터들 한번 보시면 좀 방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네. 지금 현재 상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뭐 통과 가능성은 지금 이제 한 30-4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언제 통과될 거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디지털 자산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조만간에 될 거냐, 진짜 다음 달에 될 거냐, 아니면 하반기 때 될 거냐, 내년 상반기 때 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좀 왜냐하면 이게 크레디트 법안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자산의 일부만 포트폴리오만 조금만 노출하더라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또 크게 요동칠 수 있거든요.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켜보시면 이제 이 하반기 어떤 전략적 방향을 조금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ETF에 대한 수급들, 그다음에 FOMC 금리에 네. 대한 영향이죠. 이 비트코인이 이제 금을 뛰어넘는 자산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이 예전에 금이었다가 이 비트코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디지털 이건 금이다. 이거는 디지털 금이라서 완전히 안전자산이고 이걸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뭐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라든가 또는 그런 컴퓨터의 능력들 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성, 그러니까 접근성이 전혀 거의 없었다시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봤을 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금을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좀 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산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 디지털 금이라고 좀 비교를 했던 것은 워낙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종류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처음 보는 문물들은 뭔가 기존에 있던 것과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체가 뭐냐, 이거를 뭐로 내가 빗대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유사하게 비교될 수 있었던 것들이 사실 금이었던 거죠. 크게 봤을 때 이제 희소성도 포함이 될 거고 비트코인이 2,100만 개까지밖에 채굴이 안 되다 보니까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연간 생산량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어쨌든 전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금의 양은 한정적이고 그렇죠. 채굴량도 이제 되게 저조하게 이제 채굴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어떤 소유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류 태초부터 사실 금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이게 잘 이렇게 없어지지도 않고 물러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화폐로 쓰거나 아니면은 귀금속으로 쓰거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소유 욕구를 그동안 계속 자극했던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사실은 금보다는 훨씬 더 역사가 짧지만 처음에는 뭐 어떤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뭐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레어템처럼 사람들의 소유 욕구를 굉장히 자극을 하는 거죠. 이거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다는데 전 세계인들이 이거 나눠 가지면은 나 혹시 못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가질 수 없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좀 기술적인 체계를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나오고 약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따라하기 위해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 리플 뭐 이런 자산들도 막 생기고 걔네의 어떤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오리지널 아이템인 비트코인을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소유 욕구들이 맞닥뜨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걸 디지털 금이라고 칭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거죠. 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이제 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금하고 이제 계속 이제 좀 비교를 했습니다만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존재를 하죠. 그렇죠.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금은 이게 실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뭘 샀다라고 했을 때 실물을 갖는 거에 대한 어떤 쾌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오히려 이제 또 불편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금을 내가
엄청난 부자라서 내가 금을 1톤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옮길 거며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며 그렇죠.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이슈는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1개를 갖고 있든 0.1개를 갖고 있든 1000개를 갖고 있든 10,000개를 갖고 있든 이거는 사실 관리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를 넘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소유 욕구를 더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역사의 기간 자체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행보는 좀 더 지켜볼 만합니다만 저는 이게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어떤 금의 지위를 분명히 비트코인은 뛰어넘고 새로운 어떤 금과 비교되는 자산이 아닌 새로운 어떤 독특한 어떤 자산군으로서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생겨날 때만 하더라도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어느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새롭게 또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전에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금이랑 많이들 계속해서 이제 비교해 왔는데 뭐 금리에 대한 영향, 뭐 근데 보관에 대한 이 불편함들, 뭐 코인은 근데 불편한 게 없고 대신에 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 비트코인은 사용한 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AI 시대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엄청나게 어떤 안정성을 갖기 전까지의 폭등 또는 폭락 등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는 금이랑 같은 어떤 금이 갑자기 막 어떤 이유가 없으면 안정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폭발하고 뭔가 사건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안전자산인 건데 하나의 안전자산으로서도 나중에 저는 금이랑 가격이 약간 안정성을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안전자산으로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그거는 대중들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 단계로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요동치고 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저는 그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포섭되는 어떤 새로운 금과 다른 어떤 새로운 자산군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이제 채권이랑 많이 연결이 되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는 느껴지는데 워낙에 이제 아직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얘기들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요즘에 그 대형 IB들이죠. 월가의 여러 대형 IB들이 뭐 온체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책에서. 이런 정말 큰 이 IB들이 계속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요거 코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뭐 아까 방금 이제 온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잘 모르시는 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온체인이라는 게 말은 되게 그럴싸하지만 아까 뭐 NAV하고 똑같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네. 사실 그냥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다. 온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그걸 줄여서 이제 온체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생성되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다양한 이제 코인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블록체인 위에서 생성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고 하는 다양한 자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채권,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 미국 네. 국채 같은 것들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주식도 지금 막 올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물 자산들도 막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총망라해서 사실 저는 이제 책에다가 쓴 거고 세상의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금융의 흐름을 가장 빨리 포착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렇게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월가의 대형 공룡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발벗고 나서서 지금 현재 굉장히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전 세계 2경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을 하는 블랙락이라는 회사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블랙락에서 굉장히 이 온체인 금융에 대해서 되게 진심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심에는 사실 레리 핑크라는 창업자가 있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은 사실 2017년 18년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요? 자금 세탁의 뭐 어떤 도구다.
네. 뭐 쓰레기다. 그렇죠. 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 돌아서면서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블랙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 ETF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비들이라고 해서 미국 국채 상품을 토큰화 시켜가지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고액 자산가들한테 팔고 있어요. 네, 그런 상품도 지금 내놓고 있고 지금 뭐 그 외에도 서클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서클 스테이블 코인도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자생적으로 굉장히 생태계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또 블랙락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블랙락은 이 토큰화 시장에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침투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라고 하는 대형 금융 회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내놨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아예 손자 회사로 비트코인 저희 같은 커스터디 회사를 그냥 아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또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금융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블랙락의 비들처럼 그와 유사한 벤지라는 상품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비들은 고액 자산가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국채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만든 상품인데 일반 대중들도 개인들도 충분히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이제 명의개설이라든지 증권 자체도 아예 다 그냥 온체인에다가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뭐 고객들은 알 필요가 없겠지만 기관들이 이제 정산하고 청산하고 결제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특성이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뭐 최근에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에 속속들이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앞으로 이런 온체인 토큰화에 대한 가속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금도 많이 몰리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블랙락이 왜 바뀌었을까요? 입장이 그렇게 이제 안 좋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비트코인의 어떤 좀 특성을 레리 핑크 회장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디지털 데이터 쪼가리를 막 사람들이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사고 파는 거를 보면서 사실 전통 금융 회사들의 종사자들이 처음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부터 내재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네,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주식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이게 뭐 해당 회사의 어떤 주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돼서 예측이 가능한데 코인은 사실 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왜 이게 이렇게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런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생태계 내에서 이 투자자들의 어떤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뭐 이런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이게 실제로 돈을 얼만큼 벌고 있어 뭐 이런 쪽에서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기존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 자산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아까 수차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내러티브들을 좀 이해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소수의 어떤 좀 관심이나 소수의 어떤 기칸 사람들의 어떤 사고파는 모임이 아니라 이게 충분히 대중적으로도 먹힐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동안에도 사실 굉장히 수많은 소규모의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2년, 3년간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미국의 이제 규제 당국인 SEC가 계속 거절을 했죠. 근데 블랙락이 참전하면서 사실 블랙락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네트워크와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빠르게 이듬해 1월 달에 바로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뭐 왜 올라 왜 내려 뭐 올라간대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이거를 정말로 화폐의 어떤 가치 토큰화로서의 사업에 대한 아이템으로 보면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 뭐야라고 하다가 이거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겠는데 라서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뉴스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대형 IB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다 포기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군요. 실제로 네. 사용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해외에도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탁결제원이라고 네.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은 사지만 사실 거기는 이제 판매 채널인 거고 네. 실제 나의 주식은 그 예탁원에 가 있는 네, 예탁원에 거죠.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중추적인 주식 시장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에도 똑같이 이제 DTCC라고 해서 거기도 이제 굳이 번역하면 이제 미국 예탁결제원이거든요. 네. DTCC라고 하는 예탁결제원도 거기는 나스닥 뭐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든 자산들 주식을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수많은 역사와 이제 거래량을 자랑하는 DTCC에서 최근에 이제 온체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맞아 주식도 그러면은 예탁결제원이 그럼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드러내고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상품과 지금 뭐 과거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장하는 기업도 많을 거고 네. 그 다음에 ETF 같은 상품도 복합 상품도 계속 늘어나고 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또 이 SK 하이닉스 같은 SDR 상품도 이제 상장을 네. 시키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복잡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 금융 시스템은 그냥 옛날 거예요. 구닥다리.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못 바꾸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진짜 싹 다 밀고 새롭게 구축하고 싶은데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블록체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그러면 뭐 예탁결제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뭉쳐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50개 금융회사가 와. 지금 뭉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게 되면 엄청난 혁신이겠네요. 네, 이게 굉장히 거래량도 빨리 처리될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상품들이 올라와도 누구나 이제 공개된 장부로 굉장히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제 관리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긍정적인 장점이 있을 건데 뭐 한 번에 이제 갑자기 바꾸는 일은 없을 거고 이런 이제 DTCC를 중심으로 해서 네로라는 50개 금융기관이 다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상용화 테스트도 이제 해보면서 전진적으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제 결국에는 온체인 금융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요 온체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맨 처음 무슨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주식 시장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이거 판 보면서 이렇게 막 써가지고 내고 막 받고 막 이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종이를 줘요. 그래서 뭐 주식 증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온라인으로 올라가면서 집에서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은행 우리가 직접 가야 되고 뭐 보내려면 뭘 또 써고 확인을 받고 또 승인 기다리고 막 이 작업들이 없이 그냥 보내고 싶으면 보내버리는 거죠. 받고 싶으면 받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코인을 하면서 나중에 알았죠. 가격만 보다가 이거를 뭔가 실생활에 우리가 금융에서 써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멈추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여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참여해서 아예 그냥 지금 제대로 바꾸고 있는 물밑 작업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클래리티법이죠. 요 클래리티법 얘기는 많은데 이거 어떤 법안인가요, 이게? 그 미국 법안들은 앞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별칭으로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클래리티, 그러니까 명확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뭘 명확하냐? 이 디지털 자산의 어떤 법적 속성을 굉장히 명확화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에 못 들어왔던 거는
사실 이런 그림자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중에 금융회사들이 그 소위 말해서 이 시장에 들어와서 몇 푼 벌어보겠다고 하다가 이거 갑자기 그 법적으로 소송당하고 해서 본업이 타격받으면 손해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속성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속성이 명확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감독 주체가 또 명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플이라는 네, 코인 회사가 그동안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하고 엄청나게 엄청 오랫동안 소송을 했죠. 네. 싸웠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이 코인이라는 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 증권성이 있다는 것은 증권거래위원회 소관 업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엄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네. 있는데,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증권성이 있어 버리면 사실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요? 없어요. 그동안에 여기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그 기업들만큼의 어떤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돌이 나는 거죠. 아, 우리는 증권도 아닌데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게 증권성이 있냐 없느냐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이 여기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예 그냥 주식이라고 하면 투자를 하겠죠. 아니면은 너는 그냥 상품이야라고 하면은 그래도 투자를 하겠죠. 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주식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잘 판단을 안 해줬어. 그러면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SEC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다,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게 상원에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사실 SEC 위원장이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그냥 디지털 토큰이다, 증권성이 없다라고 구두로 이제 발언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명문화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시간 차인데,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 사실 발언만으로는 또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큰 할수 덩치가 없죠. 움직이기가 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는 있는데 아직 이제 좀 민주당과의 합의는 덜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금 아직 답보 상태긴 한데 정부의 의지와 공화당의 의지는 굉장히 충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트럼프가 코인을 많이 밀고 들어왔던 것처럼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직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이걸 그래서 새로운 상품인 거죠. 증권형이 아니라 이거는 디지털 자산형이다, 네. 토큰형이다라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서 법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 관할 주체가 달라져요. SEC에서 CFTC라고 해가지고 미국 상품 거래위원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CFTC는 그 파생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자산들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현물, 그러니까 현물. 석유, 네. 뭐 금, 뭐 이런 것들, 요게 규제가 좀 덜하거든요. 이건 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기초 상품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품을 또 만들어낼 수가 그렇죠. 있어요.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기도 편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파생 상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죠. 기초 자산에 해당은 되니까. 이거를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썼고 뭐 비트코인하고 다른 AI도 썼고 뭐 별의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들을 막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걸 무조건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정말 SEC에서는 이제 아직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못한 상태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나온 거다. 정부의 어떤 결정은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회 승인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다. 근데 이 법안이 이 얘기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이제 코인을 이제 작년에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면서 갑자기 자산이 4조가 늘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너네 알려주는 거 아니냐 누구. 그래서 막 가족들 뭐
이 돈을 올라가는 게 돈 벌었다는.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거는 트럼프가 코인 회사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웃겼고, 트럼프 코인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미국 대통령이 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약간 도덕적인 약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야 이거 하면은 너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확실히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지연이 된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지연이 계속 된다면 코인에 대한 어떤 뭐 투자, 금융회사들 투자가 좀 느려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연이 되면은 뭐가 안 좋을까? 좀 빨리 됐을 때 좋은 점과 늦게 되면서의 좀 더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되는 게 좋겠죠. 뭐 사실 이제 클래리티 법안도 작년에 7월달에 뭐 스테이블 코인 전문법이라고는 지니어스법, 그다음에 클래리티법, 그다음에 안티 CBDC법. 우리나라는 지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엄청 강하게 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 CBDC는 지금 금지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법이, 지니어스법은 빠르게 통과됐고, 클래리티법도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벌써 1년이 됐어요. 예,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사명하고 나서 지금 그 정도로 이제 국회 논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요게 좀 투자자들이 빨리 통과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그냥 법 하나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행동 패턴이 모두 다 바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 규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다 보면 또 실무적인 어떤 좀 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제 복합적인 게 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던 거 대못은 사실은 뽑히는 거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빨리 이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아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금 통과가 좀 지지부진한데, 네.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법은 그 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다 포괄하는 굉장히 거대한 또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계속 밀리면서 사실 거기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뭐 이게 또 많이 담으면 많이 담을수록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해관계가 하나 또 틀어지면 계속 그게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격차는 이미 더 많이 벌어져 있지만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회사들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상용화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상품 만들어내고 고객 유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지금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면 나중에는 진짜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온체인 금융 상품을 그냥 한국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팔기만 하는 뭐 그런 어떤 좀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법도 사실 최근에는 정부가 많이 푸시하고 있긴 한데 더 많이 자극을 받아서 빠르게 또 통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특성일 수 있겠는데 책임 안 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선뜻 이렇게 혁신적으로 밀고 나간다거나 이런 걸 전혀 못 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준을 가져가 봐. 이게 끝이의 상황이 돼 버리니까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는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이 있겠지만은, 물론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걸로 직접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보통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트코인들 중에선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비싸니까. 알트코인들 중에서 좀 더 세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나요? 아무래도 기관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코인들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크죠.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사실
대형 메이저 코인들은 다 그 기관 대상으로 지금 무게 들어가 중심을 있나요?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 뭐 이런 코인들 보면 과거에는 그 개인들을 대상으로 뭐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이런 이제 메이저 코인들의 행보를 보면 금융회사를 아예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금융회사들과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이게 사실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금융시장에 침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화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금융 기관 쪽에 어떤 브릿지를 놓고 어떤 시스템을 깔아놓던 회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어떤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업 단순 뭐 협업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런 코인들이 실제로 거기서 쓰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금융회사들이 이쪽에 들어오면 당연히 검증된 코인 회사들하고 이제 뭔가 같이 하겠죠. 네. 지금 뭐 블랙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JP모건, 뭐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회사들이 사실 이런 대다수의 검증된 코인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라나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하고 아예 DTCC 같은 경우에는 캔톤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예 그냥 금융 회사를 위한 어떤 신생 금융에 특화된 어떤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관에 어떤 적합한 기관에 특화된 금융기관에 특화된 이런 코인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 뭐 솔라나 이런 쪽인가 보네요. 네, 그런 코인들이 지금도 뭐 금융 기관들과의 협업,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도 그러면 길목에서 이제 서서 기다리는 거죠. 만약 바뀌면 우리를 선택해줘. 우리는 많이 검증돼 있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레일을 많이 깔아놨어. 우리를 선택해. 네. 그게 가장 안정적이야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리플이 진짜 엄청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특히나 SEC랑도 또 싸우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리플이잖아요 사실. 외국에서는 거의 다 이더리움 또 솔라나 뭐 이런 쪽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리플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리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떨어지고 있기는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 클래리티법 또 금리에 대한 영향들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이 가격 변동을 상승으로 이제 가져갈 만한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던가 또는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워낙 주식시장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많다 맞죠. 보니까 그런 자산에 대한 어떤 사이클은 항상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다행히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10년 전하고는 확연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언제 많이 다시 떨어지는데 올라와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아예 이제 관심이 없는데 이게 언제 돌아올 건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떤 이런 과도한 쏠림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뭐 금리의 좀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코인 시장에도 다시 한번 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들이 이런 수많은 지금 현재는 테스트를 비롯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아까 뭐 DTCC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실 이 주식시장의 척추 같은 거거든요. 네. 이 척추를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지지를 잘 할 것인지 예전 척추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좋은 건지 뭐 이런 게 또 것들이 검증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돼서는 사실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늦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코인 시장에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아직 논의 단계다라고 1년 전에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네. 요거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느 순간 막 얘기 나오다가 또 없어졌거든요. 지금 예전에 1년 전에 얘기했을 때와 지금 1년 지난 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요거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예,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트럼프도 사실 아까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처럼 일기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뭐 쉐시라고 그러고 막 스테이블 코인 그때 뭐 이렇게 활성화도 안 됐지만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돌아선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좀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이해도나 네. 아니면은 제도적인 정비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것보다도 미국이 굉장히 빨랐던 거기도 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사실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지니어스법 통과된 것처럼 그때 이제 화들짝 놀랐죠. 사실 한국에서 거의 뭐 예상을 못했었죠. 이렇게 빨리 스테이블 되네요. 코인이라는 게 아직 이렇게 제대로 분석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법제화가 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쇼킹했고 사실 그때부터 정부는 이제 워낙 신중하기 때문에 사실 국회부터 이제 좀 먼저 움직인 것도 있고요. 지금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이게 여야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이 한 7, 8개 정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정부 법안을 하반기 때는 이제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방향은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은 워낙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의 과정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지금 의원 입법을 하려는 의지는 이제 강한 것 같고 의원 입법은 사실 의원들이 동의만 하면 이제 빠르게 통과될 그렇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법안이 나오면 이거는 그동안의 의원 입법된 상황을 종합해서 아마 발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가 크게 쟁점이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좀 정부 입법 법안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또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올해 연말에도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올해 말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정부 법안이 좀 발의도 안 된 상태라 가지고 올해 말에 정부 법안이 발의가 되고 내년 상반기 때 이제 통과되는 게 가장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이 우리한테 뭐가 바뀌죠?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은지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디지털 화폐거든요. 그렇죠. 화폐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우리는 지금 현재도 전자화폐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에서 굉장히 편하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삼성페이 띡하면 나가거든요. 네. 원래 신용카드도 굉장히 잘 돼 있었고 네. 지금은 신용카드보다 더 편하게 지금 이 간편결제 시스템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또 이렇게 그렇죠. 윤택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체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마 해외 송금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 일반인 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으시지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해외 송금할 일이 있는데 그렇죠. 해외 송금 한번 해보면 아 이거 되게 큰 문제구나. 아 이거 AI 시대에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가요? 네, 이게 돈을 한번 보내려 그러면 일단 요즘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카카오뱅크에서도 이제 정보 수집을 되게 편하게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은행 창구에 가서 실제로 인터넷 뱅킹을 켜서 실제 받는 사람의 이제 정확한 주소, 계좌 정보뿐만 아니라 네. 정확한 정보도 기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일부라도 틀리면 돈이 이제 그때는 좀 약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묶인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묶이는데 이거를 왜 묶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 정도로요? 네, 그래서 한 2, 3주 걸립니다. 근데 수수료도 또 떼가요. 내 잘못이니까. 내가 잘못 기입했으니까. 와. 그래서 보내는데 수수료 떼이고
실제로 이제 받는데도 거기서 수수료 또 떼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못 받았다. 그러면 다시 그 반환할 때 돌아오니까. 그 수수료 또 내요. 그래서 이게 돈 한번 보내려고 하다가 중간에 한 2, 3주 묶이고 수수료는 수수료 뜯기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달러로 보냈는데 환율까지 떨어지면은 진짜 엄청나게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내도 2, 3일 걸리거든요. 네. 요즘 시대에 지금 이 스마트 뱅킹을 하는 시대에 그렇죠. 이렇게 딸깍하면 한 번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도 하루는 갈 것 같은데. 근데 돈 보내는데 이게 주말 끼면은 이제 더 걸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면 과거에 이런 은행 시스템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스위프트망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달러는 해외 송금망은 달러 기반의 해외 송금망은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위프트망을 태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허가된 전 세계 이제 금융기관들이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송금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한번 꼬이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거 찾는 것보다 빨리 그냥 돌려받는 게 편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이게 지각 간의 이전이지 이게 국경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가 받는 사람이 외국인이다.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지갑 이전이기 때문에 국내 사람이 받나 해외 사람이 받나 뭐 이 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몇 초 만에 그냥 돈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절대 제공하지 못하던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부터 아마 막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동안 중개기관이 없고 강독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규제 공백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분명히 문제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10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금융기관의 해외 송금 문제를 단박에 그냥 기술로 해결해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좀 더 어떤 좀 법률적인 부분들을 더 가미를 해서 아마 좀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송금 시장부터 이제 좀 빠르게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책에도 이제 이런 피지컬 AI 그다음에 네. 로봇과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과의 어떤 결합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써놨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앞으로 디지털 세계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어울리는 돈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과거에는 인간 중심의 물리적인 화폐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제 미래에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AI와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울리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뭐 멀지 않은 미래에는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지 않겠어요? 이게 물리적인 로봇도 그렇지만 피지컬 AI도 그렇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하다못해 집안에 이제 로봇 청소기라든지 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컴퓨터 안에 나만의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요즘에 AI 에이전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물리적인 화폐를 쓸 수가 없죠. 이거를 수가 인간이 없죠. 쓰던 아니면은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인증서 인증해주고 뭐 계속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액 단위도 이제 사람에 맞춰져 가지고 금액 단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쓰는 디지털 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뭔가의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또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래 면에서도 되게 좋군요. 지금은 우리가 카드를 쓰니까 그냥 뭐 삼성페이 쓰면 되지 뭐 애플페이 쓰면 되지 뭐 하고 말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분명히 우리 지갑에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내고 거스름돈을 받고 그래서 잔돈을 또 챙길 동전 지갑이 필요하고 막 이랬던 상황에서 이제는 뭐 핸드폰 맨날 들고 다니니까 그거 하나로 모든 일이 해결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또 주식시장에 뜨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됐다라고
라고 한다면 이 주식 시장에서의 좀 각광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또 이제 법제화가 또 빨라진다라고 하니까 네. 어제도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금융 사업자들일 것 같고요. 아.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네이버, 네카토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뭐 이런 회사들이 될 것 같고요. 각자 전략은 다르지만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두나무하고 합병을 선언을 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심사를 받고 있는데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 인터넷 세대의 어떤 좀 최강자로서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런 디지털 세계로는 완벽하게 넘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온라인 상점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온라인 결제를 혁신한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가 1세대고 앞으로 나올 세대가 2세대라고 하면 한 1.5세대의 최강자였던 거죠. 근데 2세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 동력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한 2세대인 어떻게 보면 두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두나무는 반대로 이 실물 경제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계속 코인만 그냥 거기서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1세대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면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물 자산하고 좀 연계할 만한 어떤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네이버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거죠. 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회사가 지금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네. 이게 합병이 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만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는 결코 아닐 겁니다. 아, 더 크게 나갈 네. 것이다. 예. 이게 디지털의 장점이 뭔가요? 국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경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언어만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사람도 이미 바이낸스 거래소 너무 많이 잘 쓰고 쓰고 있거든요. 예. 이게 두나무 업비트 거래소가 글로벌로 못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이런 다양한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 그리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좀 실물 자산과의 어떤 연계성들 이런 것들을 토큰화 시킨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래시킨다라고 하면 해외인들도 관심을 가지겠죠. 반대로 네이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시장으로 넘어가기에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시장으로 갈 다음 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은 확실해 보여.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다른 전략으로 아예 그냥 인하우스로 카카오는 사실 큰 축으로 보면 그 메신저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사실 금융회사들도 굉장히 빠방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 네, 맞아요. 카카오페이도 갖고 있죠. 카카오페이 증권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거의 뭐 금융그룹사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금융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토큰하고 만난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많이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융의 강자들은 어떻게 보면 신한, KB, 뭐 그렇죠. 이런 하나금융 뭐 이런 데들이 지금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를 사실 이런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또 뛰어넘기는 또 쉽지 않아요. 저 이용자 수부터가 다르니까. 예. 전국에 그리고 은행을 어떻게 지금 다 깔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국의 지자체 금고를 어떻게 여기서 관리를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보다 사실 이제 다음 금융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 금융을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토커나이제이션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네이버처럼 아예 외부와 손잡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할 것인가라고 판단해 봤을 때 이제 카카오는 스스로 하는 길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이 시대의 강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동일한 뷰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이 아마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나무 지분 가진 회사들도 또 좋겠네요. 네이버 한때 네이버 주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도 고민했거든요. 새로운 또 모멘텀이 또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이게 중복 상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도 계속 걸리고 있는 상태라서 요거를 해결한다면 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옛날에 이제 달러 패권이죠. 원유나 뭐 군사력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페트로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페트로달러에서 넘어간다. 크립토 달러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아까 그 토코나에 대한 계속 그 얘기인데 이 페트로달러라는 어떤 진짜 원초적인 그런 시대에서 크립토 달러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원자재는 너무나도 계속해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크립토 달러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장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 규모를 보시면 3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한 450조 규모 정도 되겠죠. 이 중에서 이제 테더가 한 60%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 왜 나왔냐라고 이제 보시면 그냥 거래소 안에서 좀 거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그거를 뭐 다른 알트코인을 사거나 뭐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법정화폐에서 이 코인으로 옮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은행을 방문해야 된다든지 나를 이거 왜 보내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은행의 정책 때문에 이제 못 바꾸게 하거나 뭐 그러지만 아예 그냥 은행 문턱이 높은 국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바꿔놓고 그냥 쟁여놨다가 그리고 코인 필요할 때 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한 번에 쟁여놓을 대상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얘를 사놨더니만 오를 땐 좋은데 떨어질 때 이게 그렇죠. 이거를 계속 쟁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좀 이렇게 좀 예치금처럼 이렇게 관리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통용적으로 쓰고 있는 달러를 추종하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던 거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나니까 예치 자산으로 그러니까 대기 자금의 어떤 성격도 가지고 그렇죠. 있지만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떨어질 때 이제 방어막을 대피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방을 막을 수 있으니까 지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처음에 생겨나게 됐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생겨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거래소에서 쓸 수도 있지만 밖에서 나가서 빵 사 먹을 수도 있겠네. 네, 물건 살 수도 있겠네. 이거 가능하겠네. 이거 돈만으로 잘 바꿔주면 되잖아. 발행한 테더 회사가 나중에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제대로 바꿔주면 이거는 현금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생기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뷰로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떠오른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육성하겠다는 어떤 좀 기조 하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여기에 입장권, 티켓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아까 제가 이 장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 99%의 스테이블 코인은 다 달러입니다. 미국 정부의 아마 머릿속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퀄 그냥 달러일 거예요. 디지털 달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다양한 발행 시도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1%, 0.5%도 안 돼요. 달러가 중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기 자금 역할을 하면서 코인을 사는데 중간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말인즉슨 내가 비트코인을 살려고 그러면 이더리움을 살려고 그러면 달러를 보유해야 되겠네.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겠네. 중간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마치 석유를 살려 그러면 달러가 있어야 됐던 것처럼 코인을 살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다. 요런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거고 미국 정부는 이 디지털 자산을 키우면 키울수록 스테이블 코인도 병행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천병 역할을 정부가 나서서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는 가이드만 만들고 여기에 이제 서클 같은 회사들 이제 꽂아 넣는 거죠. 너네 법적인 뭐 불편한 거 뭐 있어? 법적인 토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너네는 이제 나가서 공격해. 네. 전 세계 공격해. 전 지구의 어떤 달러화야 이제 앞으로 그걸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완전 달러로 전 세계를 통합해버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다들 이제 코인 하려면 우리 스테이블 코인 우리 거 써야 되는데 그러면 다 달러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났던 게 그 미국의 이자를 빚을 삭제하기 위한 어떤 작업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들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달러로 다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채권에 대한 금리 또 수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돈 안 갚아도 돼. 다 알아서 와줘.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지금 또 뽑아내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한편 시작하면은 일단 3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미국산 AI 반도체랑 AI 서비스까지 전부 다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든지 나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원하면 토큰도 살 수 있고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다 하게끔 이제 나왔는데 이런 AI 반도체나 컴퓨터들을 사용하는 것들 또 과거의 석유처럼 이렇게 달러 패권을 떠받치는 새로운 자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크립토 시대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제도만 바뀌면 다 가능한 건가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AI 시대에 들어서서는 AI는 물리적인 화폐를 안 쓸 거거든요. 네. 전자적인 화폐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디지털화된 화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초고속, 초소액, 그 다음에 초빈번이라고 해서 자주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달성하려면 과거의 인간 중심의 물리적인 화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AI들은 인간이 권한을 부여를 하겠지만 AI도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시스템이 반드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존하는 가장 최적화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근미래를 상상해 봤을 때 가장 최적화된 수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양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런 피지컬 AI 아니면은 뭐 우주하고 뭐 이렇게 융합이 된다든지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게 너무 미국 중심으로 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게 또 무섭기는 한데 어차피 뭐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더 커진다라는 게 좀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서 그런가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엑스머니라는 거를 갑자기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송금두대 결제 저축 투자까지 이걸 뭐 통합 앱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엑스머니라는 게 기존 은행들하고 뭐 다를 게 있나요? 다른 게 분명히 있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큰 은행이더라도 국가의 강력한 라이센스 인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X는 어떤가요? 전 세계 지금 몇억 명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화폐 시스템이 올라간다. 사실 이거를 먼저 시도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네. 어디서 했죠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서 이걸 했었죠.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페이스북에서 이 시도를 한번 했다가 이거 시도를 한번 했어요. 쫄딱망했죠. 주커버그가 의회에 몇 번 끌려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 터지고 이제 포기했었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제도화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패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사실. 네. 과거에는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서 굉장히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국가에서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제도만 만들게 천병 역할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서클도 코인 발행사인데도 상장시켜주고. 그렇죠. 우리 국채 많이 사주는 굉장히 국채 많이 사주고 그렇죠. 든든한 우군인 거죠. 네. 엑스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할 때가 됐다. 충분히 규제받지 않고서라도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판단한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다시 또 페이스북도 다시 또 이제 주섬주섬 꺼내서 접었던 이제 네, 그렇죠. 창고에 넣어놨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엑스머니 결국에는 나도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국채 할게 연결할게 하면
서클이랑 다를 게 없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규제할 네. 수가 없겠네요. 네, 향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은 사실 뭐 이거는 굉장히 좀 멀리 간 어떤 예상입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엑스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토스머니나 네. 아니면 카카오머니나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이자를 지급을 하거든요. 아, 이 이자를 지금 예, 받았어요. 이자를 지급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고 있는 건 은행이네요, 그냥. 예, 그렇죠. 글로벌 은행이죠. 네. 글로벌 은행. 근데 이게 향후에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커질지 아니면 그 외에도 또 이제 그 크립토 투자자들이 또 예상하는 거는 엑스머니는 그냥 시작이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지갑 서비스를 탑재를 해서 비트코인 담고 이더리움 담고 스테이블 코인 담고 이런 이제 완전 글로벌 이월렛 같은 것을 만들면서 엑스머니도 거기에서 이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로 쓸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단순히 이게 엑스머니가 그냥 X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스페이스X 엄청난 사업 영역이 넓잖아요. 네, 그렇죠. AI도 하고 있고 우주 산업도 하고 있고 뭐 이제 테슬라하고도 이제 아마 연계를 하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엑스머니의 활용처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오히려 그 동안에 왜 이런 화폐 역할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 안에 왜 이 기축 통화가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게임에서도 게임머니가 있는 것처럼 그들만의 테슬라 세계,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에 네. 어떤 화폐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네요. 네. 왜 그동안 없었지? 왜 이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준비는 다 돼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이 은행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캐파가 쪼개먹는 형식이 돼버리거든요. X를 가면 돈의 총합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X머니가 유행한다? 그럼 은행에서도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은행보다 이자를 더 많이 줘. 그럼 은행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은행권이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저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기네들 사업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규제들을 요구를 하는 걸까요? 네, 그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은행은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위기이긴 합니다.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예대 마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지급결제 수수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산 관리입니다. 네. 근데 예대 마진은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지급 결제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저희가 결제를 하려 그러면 뭐 그 상점에서 뭐 돈 주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전표 끊어가지고 가맹 점주가 은행 가가지고 돈 받아오고 이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미 카드에 넘어갔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간편결제 완전 넘어갔잖아요. 네. 은행이 하는 역할이 그닥 크진 않아요. 네. 얘네들이 거의 다 이 시장을 잠식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은행들이 돈 벌고 있는 것은 다음으로 이제 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토큰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안에서 원래 모든 거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행 바깥에서도 대체 투자 상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대 마진은 사실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대 마진은 라이센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은 아무리 세상 별짓을 해봤자 결국에는 이 라이센스 장사가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좀 가르침만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은행은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 그 동안의 은행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기능을 했다라고 보면 그 역할들이 이제 점차 이제 계속 뺏겨져 나가고 있는 거고 사실 클래리티 법안이 굉장히 쟁점이 있었던 게 이 크립토 회사들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서클 같은 회사들과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 금융 회사들의 어떤 좀 대립이었거든요. 그 대립이 되는 쟁점 자체가 MC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생 크립토 회사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는 라이센스는 없지만 하는 거는 그냥 뭐 은행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고객 좋게 이자 좀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은행들은 아니 은행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은행 라이센스 유지하고 따고 운영하고 있는데 은행도 아닌 놈들이 고객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이자를 지급을 하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정부에다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이게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렇죠. 예, 누가 고객의 자금을 더 끌어올 것이냐. 네. 근데 이제 이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그동안에 내가 지급 결제도 포기하고 포기한 건 아니죠. 뺏기고 그렇죠. 자산 관리도 뺏길 것 같고 네. 계속 뺏기는데 예대 마진까지 빼서 이자 지급까지 빼서 이러면은 은행을 다 떠나버릴 거잖아요. 은행 그렇죠. 역할이 더 축소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절박한 간절함의 표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흐름들 자체는 계속될 것 같고 이런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 스타일을 보면 트럼프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질러. 맞아요. 네, 일단 맞아요.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제재 수습하거든요. 들어오면 네. 뭐 수습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때는 이미 시장 다 장악해 버렸어.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지배자로서의 어떤 정부와의 어떤 협상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행태를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이자 지급을 통해서 은행의 어떤 되게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을 흡수를 할 거고 이 고객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유니버스 안에 이제 들어와서 자유롭게 이 엑스머니를 쓰면서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 뭐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지금 스타링크,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났을 때도 스타링크에서 그거 다 인터넷 다 끊어버렸는데 스타링크가 다 줬잖아요. 인터넷 다시 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스페이스X 계속 날리고 있지만 날려가지고 또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짓는다, 화성 간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타링크 또 데이터 센터 AI, 그다음에 엑스머니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 이게 다 조합이 되면 결국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결정적인 어떤 비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냈을 거고 이게 조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 끝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게 세계 정복 막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약간 행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 뭐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을 알기는 쉽진 않죠. 워낙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영리함을 항상 증명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머릿속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예요. 네. 페이팔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이런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뭐 사토시의 후보군 중에 하나다. 사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런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머니가 왜 이제 나왔을까가 오히려 좀 의아할 정도예요. 그동안 이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는 사실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 기간은 한 두세 달 남짓밖에 안 되지만 그런 이제 행동도 보였었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도지코인을 그냥 재밌어서 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코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결국에는 이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각각 떨어져 있는 사업 모델의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우주선을 타고 달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이 내 화폐 시스템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X라는 메신저 안에서도 전 세계인들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그 테슬라를 통해서 피지컬 AI 안에서도 이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아까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의 유니버스 안에 가두게 되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이 엑스머니로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좀 보여지는 광경인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워낙 좀 미래를 멀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이 현행 화폐 시스템이 존속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주도권, 그 다음에 이니셔티브를 내가 언제 가져갈 거냐, 이거를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는 항상 고민을 해왔을 것 같고 그런 시도들이 엑스머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지는 저희도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런 전략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반영을 하면서 기존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걸 보면 정말
거의 입이 떡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 정도라고 하는데 남들이 안 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하지 못할 거라고 했었던 것들 다 깨고 나가거든요. 우주선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근데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어떻게 또 정보가 맞춰가는 그 그림이 또 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긴 한데 사람들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을 좀 잘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코인이죠, 리플. 리플이 지금 고점 대비 7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와, 이거 장기 하락을 지금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거든요, 리플. 이거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이 리플 도대체 언제쯤 이 하락을 멈출지, 또 이제 중요한 뭐 가격대라든가 뭐 거래량에 대한 핵심 신호라든가 우리가 봐야 될 뉴스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꼭 리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리플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어떤 지금 향후의 방향성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다, 구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적인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뚜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도 지금 뭐 프라임 브로커리지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사고, 그다음에 인수 합병, 그다음에 제도권 금융과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면서 그런 브릿지 역할을, 플랫폼 역할을 이제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야 가야 할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역할을 리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리플의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토큰화에 대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아발란체 같은 그런 전통적인 강자들이 이 킬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출발점을 달랐지만 지금 현행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로드맵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가장 편리하고 기관에서 선호하는, 기관이 채택할 정도로 안정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다들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차별화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단순한 예로 서클 같은 회사 리플보다 훨씬 늦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성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총이 좀 뒤바뀐 뭐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리플이 최초에 하겠다고 한 게 해외 송금 혁신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해외 송금 혁신인데 결론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 진행 상황이긴 합니다만 달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오히려 저는 서클이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클이요? 네. 서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누가 됐든 그게 외국인이면 바로 해외 송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미국 정부에서 야 서클 너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시할 테니까 이제 스위프트 같은 역할을 너네도 할 수 있게끔 내가 해줄게라고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지금도. 그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금융회사가 붙어 있고 중간에서 서클의 블록체인과 코인을 쓴다라고 하면, 이게 여기가 서클이 믿을 만한 회사라고 하면 아까 4개, 최소 4개 금융기관이 네네네. 필요하다고 했는데 2개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절감되고 안정성은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클이 또 이제 투자자들 쪽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그렇죠,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고요. 요건 이제 예고, 그 외에도 아까 뭐 DTCC 같은 그런 그 DTCC가 채택한 캔톤 네트워크 같은 네. 신생 블록체인 네트워크 뭐 이런 데들도 어떤 리플의 어떤 강력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이 리플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거죠. 약간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만큼의 어떤 좀 성과는 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따라가려고 했던 형님들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은 뭐 그냥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자기보다 늦게 나오고 밑으로 봤던 애들은 자기 뒷공무니까지 거의 막 따라잡고 있고 아니면 뭐 앞서가는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끼인 상태가 아닌가. 리플만의 특색이 지금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여기 정도 돼야 그래도 바닥이라고 의심해볼 만하다라는 가격이 있나요? 수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1달러가 되지 않을까 1달러. 싶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간별로 호가창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달러가 무너진다는 거는 사실 그 엄청난 그 장벽을 뚫고 그냥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달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1달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소위 말해서 1달러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동전주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의 또 관심을 또 덜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좀 지지선을 다행히 이제 리플은 그 지지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결국에는 리플이 스스로 뭔가 이런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색 있는 파급력 있는 어떤 시장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시장 흐름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 뭐 계속 얘기했던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주식시장을 탈피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관심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사실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 또 리플이긴 하거든요. 뭐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하죠. 뭔가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시장이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데 있어서 같이 이렇게 편승해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리플이 올라가기 위해서에 대한 필요한 것들 또 지금의 왜 이렇게 또 깔아앉았는지의 불확실성들 또 같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죠. 개인들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들도 있는데 어쨌든 상황들이 코인한테는 지금 당장은 좋지만은 않지만 분명히 좋은 어떤 앞으로 나올 만한 뭐 법안을 통과라든가 이런 디지털화 되어 가는 이게 가속도가 붙을 것이냐 AI와 함께 붙어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1달러 근처에 지금 오려고 막 하고 있는데 요 1달러쯤 됐을 때 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리플의 어떤 행보와 그 다음에 거시적인 측면, 그 다음 리플의 어떤 로드맵 상에서의 어떤 마일스톤을 달성하는지 뭐 이거는 그냥 공이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리플이 지금 중체대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관 시장의 침투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재 좀 냉정하게 보면 돈을 벌고 있는지 그냥 말 그대로 쇼만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사실 천천히 들어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이런 하락 국면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좀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코인들 위주로 매집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시장 흐름이 완벽하게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이런 좀 대형 알트코인 쪽으로 좀 관심을 두는 게 그동안에 실제로 그러면 이 시장의 흐름이 돌아섰을 때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실현 가능성이 실현이 얼마큼 되고 있는 건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지 곧 돈을 버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리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있고 좀 더 위험하고 좀 리스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없이 그냥 팍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바닥을 막 잡아야 돼 싸게 잡아야 돼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아간 다음에 그러니까 상방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조금 오르고 말 게 아니라 쭉 올라갈 건데 그 조금에 너무 목숨 걸고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직장인들 1억 모으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이게 꿈의 1억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들의 평균적으로 저축이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50만 원씩 매달 이제 저축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인가? 지금 AI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이미 하고 있죠. 앞으로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 월 50만씩 해서 1억을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MC님하고 촬영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은 코인이 역프리미엄이거든요. 원래는 한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사실 규제 때문에 코인 가격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보통 한 2-3% 정도 비쌌거든요. 네네네. 해외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2-3% 정도 비싸요. 코인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역프리미엄이 1-2% 정도 지금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역프리미엄 마이너스네요. 네, 네. 그 이유는 사실 주식시장으로 다 갔어요, 돈이. 맞죠. 네. 맞죠. 코인보다 지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 빗썸이나 업비트 상반기 결산 자료가 나올 텐데 아마 되게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딱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시장 흐름은 그러한데 네.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에 관심을 가졌다가 주식 안에서도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 이게 없어질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코인에도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아까 저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국 금융회사 대형 금융기관들이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지금 이 인프라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곧 상용화 될 거거든요. 실제로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때쯤 이제 돈 벌 때쯤 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때 되면 이제 다시 상승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근데 이렇게 역프리미엄 할 정도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해요라고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그 매달 어떤 좀 현금성 자산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저는 이 중에서 일부는 반드시 이런 코인 시장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내가 확신이 있는 코인들 내가 10년 뒤에도 가지고 있을 코인들 이거 사실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내가 10년 뒤에 가지고 있을 주식만 사는 게 이제 정답이듯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가격 좀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이거 괜히 투자했어 빨리 팔아야 돼 뭐 이런 것보다는 떨어지면 더 좋네. 떨어지면 다음에는 더 많이 살 수 있겠네. 이런 확신이 드는 코인들 위주로 좀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기계적인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좀 기다리다 보시면 아마 이런 제도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금리적인 상황 그다음에 어떤 결국에는 미국 이란 전쟁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그쵸. 국제적인 평화가 도래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이런 위험 선호 현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 되면 아마 이렇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투자했던 이런 조그만 어떤 좀 쌈짓돈이 저는 크게 돌아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투자할 거면 지수에 투자하듯이 또 지수 투자거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정말 우량 주고 정말 없어지기 힘든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처럼 코인들도 결국엔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요 정도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투자 자산에서 좀 일부를 이쪽에다가 좀 넣어서 처음에는 정말 뭐 5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이제 코인에다 넣고 40만 원 이제 주식에 한다고 그래도 그 10만 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잠재력 있는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주식하고 있을 때 이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조금씩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제 긴 시간 동안 함께 토론을 나눴는데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책을 사람들이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이 안에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사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대부분 쉽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외에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쉽게 좀 상대적으로 쉽게 쓰여진 것 같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생소한 내용이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책 표지에도 써놨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토큰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토큰화 될 것이고요. 토큰화 된다는 의미는 바로 디지털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에 대한 변혁은 저희가 아무리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금융과 융합했을 때 어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제 관점에서 이제 책에 썼던 내용들이고요.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고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도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이제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이 머니 토큰이라는 책, 이 책에서 저도 이제 좀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가격이 오르니까 따라 사는 거 말고 지금의 제가 AI 소개할 때도 그랬죠. AI로 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계들 또 AI들 인공지능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AI 시대와 발맞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밀접한 화폐가 바로 이 코인이거든요.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는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AI를.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AI 시대의 화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발전돼 왔고 이런 뷰를 가지고 있군요 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코인에 열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